네, 우이독경 여야 의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오늘은 금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얘기 나오니까 벌써 머리가 지끈거리네. 아,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이거? 고금리죠, 고금리.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고금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 두 분께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문제라고 꼽는 게 있다면 뭘까요? 홍석준 의원님. 예, 일단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좀 투자가 사실상 되기 힘들고 그리고 그렇죠. 기존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어떤 대출 금리로 인해서 기업 경영이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계 개인별로 본다면 특히 지금 부동산 담보 대출이 뭐 아파트 구입이라든 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가게가 받는 고통이 굉장히 크고 저도 그렇죠.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계 대출에 따르는 이런 금리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또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효과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도 뭐 같은 견해시죠? 기본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예. 저금리 시대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고금리를 바뀌는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뀐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제 체질이 바뀐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던 시대에서 시중에 돈이 줄어든다. 그러면 다이어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네. 예. 그러니까 돈을 적게 쓰고 다이어트하고 돈값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던 경제 질서와 다이어트를 하면다는 증세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소비가 줄고 투자가 줄고 이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금융위기 양상이 보이는 것도 바로 그 고금리로 전환됐기 때문에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작용입니다. 그 옛날 얘기인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갓 사회 났을 때 그때 재형저축이라고 있었는데 예,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금리가 한 24% 막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IMF 직후 때 금리가 한 18%막 이렇게 가지 않았나요? 네. 그거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이 금리가 말이 되는 금리였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옛날 생각하면 그게. IMF 직전에 네. 제 기억으로는 현대중공업의 회사채 발행 금리가 30%였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직접 샀었거든요. 오 그러셨어요? 예, 그 결과는 안 여쭤볼게요. 네. 아주 좋았죠. 그래서 사실 경제가 그 성장기에는 상대적으로 그 금리가 좀 높은 그 경향이죠. 왜냐하면은 그만큼의 어떤 돈을 활용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 성장이 또 떨어질수록 어떤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창출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금리는 이제 하강하게 이제 되는 그런 어떤 게 극히 자연스러운데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어떤 비용 유인으로 촉발된 어떤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잠재우기 위한 있던 고금리 정책을 이제 핀 것이 전 세계의 어떤 중앙은행의 어떤 동조화 현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요.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좀 뽑아서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이 상당히 심하게 이제 압박을 하잖아요. 예대 마진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예대 마진 줄어들지 않았다면서요. 예, 별로 줄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은행이 앞에서는 네네 하다가 뒤에서는 뭐 이러고 있는 건가요? 뭡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예대 마진을 줄이려고 하면요, 대출을 적게 하면 됩니다. 예대 마진의 결과는 보면 예를 들어서 네. 중신용자나 위험자들한테 네. 돈을 대출을 하면 예대 마진은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겁니다. 음. 근데 예대 마진을 줄이려고 하면 중신용자한테 대출을 안 하면 평균금리 대출 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그 총액 갖고 따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대 마진을 줄여라 말아라. 예. 이런 정책 자체가 사실상 넌센스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은행업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은행업의 본질은 인가받은 고리 대금업입니다. 예. 그런데 예.
인가받기 때문에 네. 관리받고 하는데 인가받은 고릴대금업에게 네. 이자가 어떻다 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가 내용과 그 관리 수준을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가격을 언급하는 거는 가장 하지하책입니다. 쉽게 하면 그 예대마진 압박하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완전 간치금융인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잘 아신 것처럼 결국 이제 예금 금리와 그 대출 금리 차이를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최근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줄여라 해서 대출 금리는 좀 조금 줄였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지금 이제 또 예금 금리가 확 내려오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현재 그 5대 시중 은행의 그 평균 그 예대 마진이 1.32%인가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조금 더 지금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요. 예, 오히려 네. 이런 어떤 폭은 결국은 은행권에서는 뭐 코픽스 통해서 뭐 자금 조달을 했던 이런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기 때문에 곧 뭐 이렇게 좀 줄어들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기본적인 은행 인가받은 은행 어떤 과점 체제에서 이 예대 마진의 폭을 사실은 줄이기가 쉽지 않고 특히 또 이게 지나치게 또 개입을 하게 되면 이 관치금융이고 은행 어떤 경영에 침해하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정부로서도 상당히 좀 수단이 예. 사실은 마땅치 좀 않은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 수단과 관련해서 7월부터 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기준, 가산, 우대 금리 등 세부 항목도 공개를 해서 금리 경쟁을 유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중기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상금리라고 하는 게 신용 위험하고 예.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 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유동성 예. 붙거든요. 효과가 있을 텐데 그 이전에 사실은 올해 아마 예대 마진 더 늘어날 겁니다. 올해. 예. 왜냐하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까 코픽스 조달금리나 은행채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세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최근의 자금 경색 상황을 감안해 보면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세부 항목을 공개를 하고 해서 은행권 간의 어떤 경쟁을 촉진을 하고 특히 이제 이런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그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어떤 그 상품을 선택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이제 은행의 좀 그 금리 인하라든지 그 또 예금 수신 금리 인상을 촉진하는 어떤 그런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제 정부가 했는데 저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효과가? 이 정책은 결국은 주어진 은행권 내의 어떤 경쟁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은행의 어떤 폭을 좀 넓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은행을 좀 다양화해야 된다. 예,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 은행의 어떤 설립이라든지 또 기존에 또 이제 은행권 상품을 취급할 수 없는 어떤 정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폭을 은행 어떤 경영 사업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도 은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죠. 예, 그런데 이제 IMF를 거치면서 많은 은행이 부도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제 그 구제 금융을 받게 되고 또 이제 구제 금융 받은 어떤 그 은행에 대해서 또 은행 이제 합병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지금은 사실 규모가 큰 은행은 소위 말해서 5대 시중 은행이라 해서 5개로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물론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좀 그 이후에 좀 그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일부가 좀 새로 생기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은행의 어떤 통폐합을 이루어진 조치가 지금 현재는 좀 지나친 어떤 과점 체제화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기존의 은행 내에서 있던 경쟁 촉진은 당연하고 이거 이외에도 좀 더 은행의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은행 금융권 간의 어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저는 이런
규제 완화 내지는 시스템 개혁도 필요하다 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면 아니 은행을 설립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걸 고려를 하면 결국 금산분리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야기도 바로 따라붙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금산 분리를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그 우리가 이제 가장 그 IT 기술과 금융이 그 붙는 분야를 이제 핀테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핀테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은행권이 가장 이 핀테크를 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IT 기업이라든 이런 기업을 M&A 함으로써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금산 분리 정책 때문에 은행권이 관련된 ICT 기업을 M&A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예를 들면 대기업이 진입해 오는 것은 좀 금산 분리를 일부 유지할 수는 있다고 보나 타당성 있다고 보나 그러나 이런 것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런 어떤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은행권 금융권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처럼 장애가 받아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금산분리 앞으로 네. 제가 예견하건대 미국도 그럴 뿐만 아니라 금융업, 은행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부터 그럴 거라고? 예. 요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이유가 예. 특화 전문은행입니다. 아 그렇죠. 일정한 섹터를 특화한 전문은행입니다. 예 맞아요. 예. 그 전문은행도 실제 규모가 커졌던 거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라고 하는 기준을 완화시켜 줬기 때문에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그것이 금리 상승기에 자산 관리 잘못함에 따라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네. 바로 은행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논의 자체는 넌센스고요. 또 하나 이 정부가 은행의 과점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완화시킨다고 해서 특화은행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금융위의 보도자료에 나와 있던 특화은행의 벤치마크 모델이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얘를 그걸 예,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오. 그걸 통해서 충청권 은행을 만들겠다고 대전시장은 한두 달 전에 그 은행을 방문해서 투자 유치를 이야기하고 영업을 어떻게 같이 할까 이런 얘기를 한 사안입니다. SVB를 예. 방문을 해서 바로 이게 바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겉만 본 정책이고요. 두 번째로 금리 관련 경쟁에 촉진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고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은행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리 인하 요구권을 고객이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금리 인하 요구권에 응한 횟수와 적용된 횟수 이런 비율들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예. 은행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욱더 효과적이지 어떤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규칙을 정립을 하고 그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면서 경쟁을 촉진할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빼놓고 난 상태에서 은행 수를 늘린다? 아마도 지금 증권업도 은행 비슷하게 하는 초대형 IB가 있습니다. 네. 몇 달 내에 그 회사들이 문제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 초대형 IB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거는 자산의 대출이죠. 대출의 만기와 예금의 만기를 제대로 관리 못한 겁니다. 요구를 예금을 두고 받아서 장기로 투자를 했을 때 생기는 현상은 바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IMF 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은행을 더 설립하고 경쟁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용우 의원님 말씀 당연히 이제 뭐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그런 관리적인 측면 또 은행 기존의 금융기관 간의 어떤 경쟁 촉진 분야 이런 분야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금융권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전문주의 그러니까 이 이제 금융권은 이런 어떤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예금만 다른 전문주의와 겸업주의 그러니까 정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같이 다룰 수 있다는 그게 크게 역사적으로 흐름이 이제 두 가지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역사적인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은행권 금융권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좀 상품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크게 지금 글로벌 어떤 트렌드이고 사실 미국은 이미 벌써부터 그걸 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가는 속도가 좀 늦는데 그 의미 속에서는 금융의 또 안정성 이런 어떤 목적이 사실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문제가 터진 SVB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문 은행에 가까운 그런 것인데 결국은 이런 어떤 미국의 급격한 이런 어떤 그 금리 인상으로 국채 가격이 이제 문제가 되고 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지금 파산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은행의 문호를 열고 좀 경쟁 체제를 촉진하는 이런 게 반드시 금융의 안정성을 해친다 이런 논리도 이번에 사태를 봐서는 아니다 이런 어떤 걸 봐서는 우리의 있던 금융 시스템 체제는 좀 더 잠재적인 어떤 경쟁자가 좀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금리 면에서는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금융 안정성을 이야기했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금융 안정성이 해쳐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제가 알고 10개 정도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고 예. 지역은행이 몇백 개가 있습니다. 예. 그 상태 속에서 이런 은행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했고 영업을 완화해 줬습니다. 네, 네. 그 결과가 각 지역에 있는 은행들의 여신과 수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급했기 때문에 했는데요. 아주 급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데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돈을 지급해 주는 건 네. 예금자 보호는 예금자 보험이거든요. 보험을 낸 소액 다수가 한 80%가 넘고요. 근데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금액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낸 소액 다수가 보험료를 내지 않은 다액 소수를 보호해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이런 기본적인 논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관련해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그 정부에서 은행 다양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공공은행을 좀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그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금융약자들을 위한 은행을 좀 설립을 해서 이건 정부가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주장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런 것들이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그런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은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일종의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예. 금융약자나 예. 그다음에 기존 금융기관에 접근하지 못한 약자들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걸 은행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 은행은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인가받은 기관이다. 고리대금. 지금 시중은행에도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정책 금융이라고 해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각 그 시중은행별로도 다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그 정책 금융이 이제 금리는 좀 특별하고 또 과거에는 또 뭐 배드뱅크를 해서 이제 은행의 어떤 부채를 그렇죠.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특정 어떤 은행을 새로 설립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은행에 지금처럼 정책 금융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하느냐, 기존에 네. 또 고금리로 되어 있는 어떤 금융을 어떻게 또 이제 그 차원을 통해서 좀 낮은 금리로 대출 전환하느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정책 금융의 활성화는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결국 제1금융권에서 이게 이제 그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제2금융권 가고 4차까지 가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뭐 그냥 파산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좀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내일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아마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제금융시장, 은행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지금 조치들 자체를 보면 기존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 그러니까 채권이 이제 시가평가하면 예를 들면 100원짜리가 80원짜리가 된 건데요. 그걸 100원으로 인정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시중에 작은 공급을 더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금리 인상 조치는 작은 공급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두 개가 상충돼 있는데 예. 정책 당국이 이 금융 불안정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0.25% 포인트라든지 그 정도로 올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일 아주 심각하게 본다면 안 올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0.25% 정도 인상을 지금 이용호 의원은 전망을 하셨고. 지금 어젠가요 지금 그 세계 글로벌 5대 그 은행이 그 이런 글로벌 그 금융 유동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협력 체제를 이제 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머스크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그동안 FRB에서 너무 지나치게 고금리 정책을 이제 펴서 지금 이런 SVB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땐 쉽게 빅스텝을 밟지는 못할 것 같고 뭐 베이비 스텝 내지는 또 일부에서는 지금 동결 뭐 예측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그 SVB 사태가 그 고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전환점이 저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미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불안감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망한 은행이 속출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이런 불안감은 좀 많이 좀 어떻게 불식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CS를 UBS가 인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주목할 사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데? CS의 주식을 UBS 주식으로 바꿔줬습니다. 주식이 그 손실이 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곳이거든요. 주식 조각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 채권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후순위채, 예. 영구채,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에 가깝습니다. 근데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신종자본증권 17억 달러를 소각했습니다. 와, 17억 달러. 예, 약 22조. 이야. 근데 그 말은 금융권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상각될 수 있고 소각될 수 있다. 주식보다 먼저. 이건 상식을 어긋내 버립니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신종자본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한 것이 많고 처음 발행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흥국생명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자체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아니 그러면 우리 은행도 좀 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율이 90%가 넘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상업은행 예대율이 한 70 정도가 되고 나머지 30 정도가 유가증권, 즉 채권 투자가 있었는데 거기서 많이 손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2금융권이라 하더라도 제2금융권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그렇죠. 만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양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그러니까 그 PF가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홍 그, 의원님 예,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게 사실 우리 그 나라의 은행의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자산 내지는 수익 구조의 이제 문제점이 예대 마진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글로벌 위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투자 자산의 비중이 그렇네요. 그만큼 낮아졌으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은행의 어떤 파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사실 이번에 그 이제 CS가 이제 스위스의 두 번째 은행인 이제 UBS에 이제 인수되는 것이 사실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금융당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이런 어떤 글로벌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해서 더욱더 좀 민감하게 어떤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대 마진 가지고 땅 짓고 헤엄치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땅 짓고 헤엄치다 보니까 익사 위험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정리하면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재밌는 요번에 있었던 게
UBS가 CS를 주식을 소각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안 한 이유가 사우디 은행에서 9% 정도를 한 6주 전에 주식을 인수해 줬습니다. 오, 사우디가 역시 큰 손은 큰 손이구나. 근데 만약에 주식을 먼저 소각했으면 그건 아마 CS가 사기죄에 걸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몇 달, 한두 달 만에 망할 수 있는 은행에 주식을 팔 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팔았을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응급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응급 조치가 제대로 된 조치로 갈 방향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결국은 됩니다. 일단 막 틀어막고 있는 건데 여기서 뭐가 하나 뻥 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항상 없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살떨리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 한마디만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반도체법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 시행령을 하면서 중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업그레이드라든지 또는 이제 한 5%라든지 확장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미리 걱정을 했던 게 이제 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이독경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